2003년 개봉해 지금까지 명실상부 최고의 크리스마스 영화로 꼽히는 영화 러브 액츄얼리. 러브 액츄얼리를 연출한 리차드 커티스 감독은 4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노팅힐, 브리짓 존스의 일기, 어바웃 타임 작가로도 유명한데요. 특히 그가 직접 글을 쓰고 연출한 러브 액츄얼리와 어바웃 타임은 사랑스러우면서도 따뜻한 이야기로 우리나라에서 크게 흥행했고 지금도 때때로 재개봉되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봉을 위해 감독이 아쉽게 빼야 했던 삭제 장면, 14년이 지나 소편 형식으로 제작된 러브 액츄얼리 2의 이야기, 그리고 캐스팅 비화까지 속속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브 액츄얼리는 특급 배우들이 대거 출연하는 영화로도 유명하죠. 영국 남자의 대명사 휴그랜트와 콜린 퍼스를 시작으로 영국 영화의 얼굴 엠마 톤슨과 앨런 릭먼, 리암 니슨, 빌 나이, 로라 리니, 그리고 당시 떠오르는 신인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던 키이라 나이틀리, 마틴 프리먼, 앤드류 링컨, 토마스 생스터, 치에텔 에지오포, 그리고 로드리고 산토로까지 어떻게 이렇게 모았을까 싶을 정도로 배우진이 쟁쟁합니다.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웠던 배우 캐스팅 비하인드 한번 살펴볼까요? 감독은 개인적으로 통화하기 어색한 배우로 리암 니슨을 꼽았습니다. 이유는 진짜 리암 니슨이 아닌 성대모사 배우와 통화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감독은 캐스팅을 부탁하기 위해 리암 니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는데요. 그때도 리암 니슨이 아닌 성대모사 배우와 통화하는 느낌이 들어 많이 어색했다고 합니다. 감독은 You Can Count on Me를 보고 로라 리니의 연기에 반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사라를 연기할 배우를 캐스팅할 당시 캐스팅 디렉터에게 좀 더 로라 리니 같은 사람 없어? 라고 계속 물었다고 하네요. 감독이 계속해서 로라 리니만 찾자 캐스팅 디렉터는 그럼 로라 리니를 쓰던가요? 라며 짜증냈고 결국 감독은 로라 리니에게 연락을 취해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감독은 시나리오를 쓸 때 나탈리 캐릭터의 이름을 마틴으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이 캐릭터를 꼭 마틴 맥커친 배우가 연기해주길 바랐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다행히 시나리오를 읽은 마틴 맥커친은 흔쾌히 캐스팅에 응했고 우리가 아는 나탈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휴그랜트와 콜린 퍼스가 러브 액츄얼리에 출연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리차드 커티스 감독은 4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을 통해 휴그랜트와 인연을 맺었고 브리짓 존스의 일기 각본을 쓰며 콜린 퍼스와도 친분이 두터워졌죠. 러브 액츄얼리는 그런 감독의 장편 데뷔작인데요. 둘은 러브 액츄얼리에 출연하며 감독과 다시 한번 함께 일했고 그 다음에 브리짓 존스의 일기 열정과 애정을 찍으며 두터운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참고로 감독이 각본을 맡은 작품 중 대다수에 휴그랜트가 출연합니다. 휴그랜트는 리차드 커티스 감독의 페르소나라고 봐도 무관하지 않을까 싶네요. 엠마 톰슨은 DVD 코멘터리 인터뷰에서 앨런 릭먼과 나는 이미 부부나 다름없는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둘은 오랜 기간 알고 지냈고 작품도 여러 번 함께하며 친분을 쌓았죠. 앨런 릭먼은 인터뷰 중 엠마 톰슨이 제 아내 역을 맡았죠. 그러니까 리허설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어요. 라고 말하며 우정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감독에 의하면 엠마 톰슨은 촬영장에서 남편보다 앨런과 더 많이 붙어 다녔다고 하네요. 덕분에 진짜 부부 같은 자연스러운 케미를 보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감독은 아내와 BBC 단편 영화를 보던 중 귀여운 꼬마아이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아내는 감독에게 저 아이를 캐스팅하는 건 어때? 라고 물었고 이에 감독은 너무 어려서 안 된다 라고 딱 잘라 거절했죠. 이후 샘 역할 캐스팅을 위해 60여 명의 오디션을 봤는데요. 마음에 드는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자 아내가 한 번 더 감독에게 그때 그 어린아이는 어떨까? 라고 물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감독은 토마스 생스터를 샘 역할로 캐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토마스 생스터는 휴그랜트의 먼 친척이라고 하네요. 시나리오를 완성한 감독은 제작자 덩컨 캐너 씨에게 글을 보였습니다. 시나리오를 읽은 덩컨은 감독이 예상하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을 덧붙였는데요. 바로 사라와 칼 에피소드 부분이었죠. 덩컨은 사라의 짝사랑하는 감정이 이해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감독에게 2년 동안 영국 남자에게 환상을 품을 순 없다 라고 강경하게 주장했고 that they were working with in an office. Nobody could be that attractive and English. 감독은 덩컨의 의견을 받아들여 백인이 아닌 브라질의 톱스타 로드리고 산토로를 캐스팅했습니다. 감독은 이후 촬영하며 로드리고를 캐스팅하길 정말 잘했다 라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이 장면을 찍을 때 특히 그랬다고 합니다. 감독은 시나리오를 쓸 때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를 수천 번도 넘게 들었다고 합니다. 시나리오를 쓰며 우울해질 때마다 노래를 들으며 분위기를 전환했다고 하네요. 감독은 결국 노래를 영화에 넣기로 결심했고 노래를 훌륭하게 소화할 아역 배우를 찾기 위해 오디션을 열었습니다.
만약 알맞은 아역 배우를 찾지 못하면 섹션싱어를 써야겠다는 생각도 했다고 하네요. 오디션에는 200여 명의 아이들이 참가했고 감독은 올리비아 올슨을 찾아냈습니다. 감독은 오디션 당시를 떠올리며 모든 아이들이 노래를 아주 잘 불렀지만 올리비아 올슨은 노래를 완벽하게 불렀다 라고 회상하기도 했죠. 사람들이 올리비아가 실제로 노래를 불렀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일부러 숨소리를 더 강조해 편집했고 첫 시사의 날 관객들이 비욘세가 립싱크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였을 때 아주 뿌듯했다고 합니다. 감독에 의하면 영화 속 음악이 차지하는 분량은 60-70%라고 합니다. 어떤 음악이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감독은 영화 시나리오를 쓰기 전부터 보스 사이즈 나우 뉴 버전을 종종 들었다고 합니다. 조니 미첼은 이 곡을 25살 정도에 썼다고 하는데요. 50대 후반 무렵 노래를 재녹음했고 그렇게 새로 녹음된 곡이 영화에 그대로 쓰였다고 하네요. 감독은 한편으로는 이 노래가 영화를 리드했다 라고 말하며 엠마와 앨런 부부 에피소드에 있어 이 곡은 때려야 뗄 수 없는 특별한 인연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감독은 영화 엔딩곡으로 XTC의 더 러빙을 넣을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편집할 때 영화 엔딩에 직접 넣어보니 노래가 너무 활기차게 들려 장면과 썩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감독은 마지막 공항신에 어울릴 노래가 없을까 고민하며 집에 쌓인 앨범들을 살펴봤고 그때 비치보이즈를 발견했습니다. 앨범을 바로 편집실로 들고 가 팀원들과 상의한 끝에 마지막 장면에 God Only Knows를 넣기로 선택했다고 하네요. 비틀즈의 All You Need Is Love도 고민해봤지만 너무 웅장한 느낌이라 조금 더 소소한 느낌이 드는 God Only Knows로 최종 결정했다고 합니다. 리차드 커티스 감독은 자신의 경험을 활용해 시나리오를 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기에 러브 액츄얼리에도 감독의 실화가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실제 경험이 영화에 녹아있는 걸까요? 감독은 결혼 초기 프랑스에 있는 별장에 아내와 함께 잠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때 집 청소를 담당한 아가씨가 정말 아름다운 포르투갈인이었다고 하네요. 영화에서와 같이 감독은 그 아가씨를 매일 차로 데려다줘야 했다고 합니다. 다만 말이 통하지 않으니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무엇보다 감독의 운전 솜씨가 서툴렀기에 포르투갈 아가씨가 감독에게 화를 내곤 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오렐리아라는 이름은 예전에 감독의 아이들을 돌봐주었던 친구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감독은 친구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이름을 사용한 터라 혹시라도 친구가 영화를 보고 소송을 걸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감독은 영화업계에 들어가기 전 미스터 빈이라는 작품의 작가로 활동했습니다. 작품은 1990년부터 1995년까지 방영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죠. 감독은 작가로 활동하며 미스터 빈을 연기한 로안 애킨슨과도 친근하게 지냈는데요. 30이 되었을 즈음 자신이 여자친구보다 로안과 더 오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깨달았고 사랑의 형태가 다양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만든 에피소드가 영화 속 빌리와 조 이야기라고 하네요. 참고로 로안 애킨슨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하자 로안은 담담하게 생각보다 이동비가 많이 나오니 월급을 깎아야겠다 라고 농담했다고 합니다. 감독은 줄리엣과 피터의 결혼식 이벤트에 대해 지맨슨의 장례식에서 영감을 받아 찍게 되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지맨슨은 손가락에 끼워 쓰는 인형, 퍼펫 제작자로 왕성하게 활동했던 인물인데요. 장례식에는 커다란 퍼펫인 빅버드가 등장하기도 했으며 합창하던 이들이 하나둘 숨겨두었던 퍼펫을 꺼내 노래를 부르기도 했죠. 마지막에는 참여한 수많은 이들이 성가대로 변신해 성당을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감독은 그렇듯 다양한 이벤트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한 장례식에 크게 감동받았고 그때의 경험을 떠올리며 줄리엣과 피터의 결혼식을 구성했다고 하네요. 감독은 사랑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생각했고 그 이야기들을 서로 엮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영화 속 관계가 완성됐죠. 감독은 이야기를 다 만든 이후에도 사무실 직원들, 배우들, 그리고 제작진에게 의견을 끊임없이 물으며 수정을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기존 시나리오에서 수정된 내용은 어떤 부분일까요? 러브 액츄얼리라고 하면 스케치북 프로포즈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스케치북 프로포즈의 경우 처음부터 감독이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하네요. 감독은 사무실 여직원들에게 만약 한 남자가 정말 로맨틱한 이벤트를 한다면 어떤 것이 좋을까 물으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하나둘 꺼냈습니다. 감독의 초기 아이디어를 들은 직원들은 하나같이 무섭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평가해 보시겠어요? 감독이 처음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하나는 장미꽃으로 도로를 뒤덮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헬리콥터가 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두 아이디어 모두 무섭네요. 결국 감독은 스케치북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직원들 모두가 그 아이디어는 마음에 들어해 영화에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초기 시나리오에서 샘 캐릭터는 체조에 탁월한 재능을 갖춘 인물로 그려졌다고 합니다. 샘은 조안나를 만나기 위해 공항 경비원들을 따돌리고 힘차게 달리는데요. 영화에서는 달려가는 장면만 등장했지만 실은 샘이 체조 실력을 살려 조안나에게 다가가는 설정이었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분량을 위해 또 조금 더 현실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모두 삭제했다고 하네요. 캐런은 학예회가 끝난 후 해리에게 불륜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그의 해리는 크게 사죄하죠. 이 장면은 기존 시나리오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본을 읽은 앨런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감독에게 의사를 전했고, 감독은 앨런의 의견을 받아 이 장면을 새롭게 넣었다고 하네요. 감독은 영화 시나리오를 쓰기 전 연극 시나리오도 여러 번 썼다고 합니다. 여러 무대 경험을 통해 관객들은 분명하게 말해주길 바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를 바탕으로 사라와 칼 에피소드도 분명 많은 관객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하지 않다 라고 말할 것이라고 짐작했다고 하네요. 어쩌면 잘 될 거라는 씬을 추가로 써주면 안 될까요? 라고 묻는 이들도 분명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독은 그런 관객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기 위해 사라와 칼이 마지막으로 이별의 인사를 나누는 장면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영화를 본 휴 그랜트는 사라의 사정을 이해해주지 못한 칼이 밉다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감독은 더 이상 편한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고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감독은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로안 앤킨슨의 캐릭터를 천사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샘을 도와주기도 하죠. 하지만 초자연적인 존재를 넣기엔 이미 캐릭터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 가볍게 각의 점원으로 설정을 바꿨다고 하네요. 참고로 감독은 포장 에피소드를 넣게 된 이유가 자신의 실제 경험과 관련이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감독은 오래전 뉴욕 백화점에서 선물을 샀는데 포장이 너무 번거로워 혀를 내둘렀다며 당시를 회상했죠. 로안 애킨스는 3분 30초짜리 장면을 찍기 위해 7분 30초 동안 실제로 포장을 했고, 앨런 릭먼이 진심으로 그 과정에 짜증을 내어준 덕분에 이 명장면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인 영화배우 대역으로 출연하는 커플의 에피소드는 심의 규정을 이유로 필리핀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에서 통편집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에피소드 속 남자 배역은 셜록과 호빗으로 유명한 마틴 프리먼이 연기했습니다.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영화가 개봉되고 14년 후 레드노즈 데이 액츄얼리라는 이름으로 러브 액츄얼리 속편이 만들어졌습니다. 영국의 TV 자선 행사 레드노즈 데이를 기념해 제작된 특별판으로 15분 길이의 단편으로 구성되었죠. 영화에는 전편의 배우들이 거의 그대로 출연했는데요. 해리를 연기한 앨런 린먼이 그해 1월 하늘나라로 떠났기에 상대 역이던 엠마 톰스는 참여를 거절했습니다. 키이라 나이틀리를 짝사랑하던 앤드류 링컨은 이후 워킹데드 시리즈로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레드노즈 데이 액츄얼리에서도 워킹데드 속 수염을 기른 모습 그대로 등장하는데요. 스케치북 프로포즈를 할 때 보였던 잡지 속 그녀 케이트 모스와 결혼한 것으로 그려졌습니다. 빌리는 세월을 잊고 왕성하게 활동 중입니다. 이번에는 지지탑의 원곡 Give Me All Your Loving을 Give Me All Your Money로 바꿔 앨범을 냈죠. 그의 영원의 파트너였던 매니저 존은 안타깝게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그려집니다. 로안 애킨스는 여전히 손이 느린 가게 점원으로 등장합니다. 손이 너무나도 느리고 느려 손님들이 가게 밖까지 줄을 서는 장관을 연출하기도 하죠. 제이미와 오렐리아는 결혼해 런던에 정착했고 아이도 셋 낳았습니다. 오렐리아는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고 남편의 포르투갈어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포르투갈어로 넷째 임신 소식을 알립니다. 제이미는 안타깝게도 알아듣지 못하죠. 성인이 된 샘은 뉴욕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빠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뉴욕으로 왔고 둘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강가에서 대화를 나누죠. 아들은 아빠에게 결혼을 생각하는 여자가 있다고 고백하는데요. 그때 조안나가 등장합니다. 조안나는 아빠에게 아드님과 결혼하고 싶다 라고 말하고 아빠는 생각해보자며 둘을 꼭 안아주죠. 수상 데이빗은 5년 만에 다시 관저로 들어갑니다. 최신 노래를 배경으로 그때와 같이 신나게 춤을 추는데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춤을 추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고 쑤신 몸에 얼굴을 찌푸리기도 합니다. 데이빗은 나탈리와 백년 가약을 맺었고 여전히 사랑은 어디에나 있다 라고 말하며 국민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감독은 오래전 짐을 찾기 위해 LA 공항에서 1시간 반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공항에서 인사를 주고받는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봤다고 하는데요. 서로 안고 키스하는 사람들을 보며 공원이나 길가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 누구에게나 사랑 이야기가 숨어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네요.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바로 러브 액츄얼리라고 합니다. 영화 속 첫 공항 장면에 휴 그랜트의 나레이션이 흘러나오죠.
If you look for it, I've got a sneaky feeling you'll find that love actually is all around. 이 대사는 감독이 영화를 통해 전하고 싶은 주요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감독은 영화에 쓰기 위해 일주일 내내 히드로 공항에서 몰래 촬영했고 촬영이 끝난 뒤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이미지를 영화에 써도 된다는 허락 서명을 받았습니다. 감독은 영화를 위해 수많은 에피소드를 찍었고 분량이 초과되거나 이야기가 복잡하게 느껴진다 싶을 땐 과감하게 삭제했습니다. 여러 삭제 에피소드가 있지만 그중 감독이 가장 삭제하기 아까웠던 포기할 수 없었던 에피소드는 케냐 에피소드였다고 하네요. 감독은 삶이 벅찬 곳에는 사랑이 싹틀 여유가 없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물으며 자신의 경험을 회상했습니다. 감독은 기근이 닥친 에티오피아에 직접 방문하고 그곳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 그들과의 소통을 통해 어떤 곳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사랑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대화 그리고 관심의 중심에는 생활의 어려움이 아닌 남자친구, 남편, 여자친구, 아내, 아이가 있었다고 하네요. 감독은 이후 그들을 떠올리며 케냐 에피소드를 썼고 다음과 같이 찍었습니다. 두 여자가 무거운 짐을 들고 걸어가고 있죠.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지만 정작 여자들은 생활고가 아닌 아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남편을 욕하며 웃기도 하죠. General opinion's starting to make out that we live in a world of hatred and greed. But I don't see that. Seems to me that love is everywhere. Often it's not particularly dignified or newsworthy, but it's always there. When the planes hit the Twin Towers, as far as I know, none of the phone calls from the people on board were messages of hate or revenge. They were all messages of love. If you look for it, I've got a sneaky feeling you'll find that love actually is all around. 지금까지 무비필이었습니다.